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냥 뭐 그러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사실은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네.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윤지호 센터장님이랑 좀 이따가 지금 녹화할 건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그랬더니 질문이 20개나 올라왔어요. 궁금한 게 많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부분의 질문이 요지가 이거예요. 이제 센터장님 워낙 이제 좀 베어리시한 뷰를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언제쯤 바꿀 거냐, 혹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은 그냥 우리 이어서 지금도 팀라인이라고 하는 게 참 편한데 편하게 하세요. 네, 효석이라고 하셔도 되고 편한 자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 편하게. 추구하는 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결정론적인 사고보다는 좀 상대적인 사고가 강한 편이고, 제가 요즘은 뭐 드러내놓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소로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네네네. 이제 옛날에는 워렌 버핏 좋아한다 그러면 좀 고상해 보이는데, 맞아. 소로스 좋아한다 그러면 좀 뭐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헤지펀드 뭐 사기꾼 막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저 옛날 우리나라의 서울증권 인수위의 디제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맞아. 그분을 뭐 좋아한다기보다 좀 그런 사고 방식, 생각의 툴을 좀 제가 적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위 어떤 절대적인 걸 잘 안 믿거든요. 절대적인 건 안 믿는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자기 강화되는가 아니면 좀 다시 소멸해 가는가, 조정되는가, 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든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용어로 쓰는데, 여하튼 갖고 있는 생각은 그 기본적으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요즘 한 1년 반, 2년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 약간 배우리시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배워다 보리다 이게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것들이 충족되거나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자기 강화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방향으로 가지면 그걸 더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말을 횡설수설하는데 요지는 뭐 언제 바이코라냐보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어디가 바닥이냐 물어보면 전 반대로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반등하면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보십니까? 오늘 컨퍼런스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올라간다 치자. 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200 얘기하시들 하다가 이제는 어느 날 다 봤더니 한 3,000 정도 얘기하고 요즘 한 2,900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지수 사가지고 별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기대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네. 혹시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줘서 자기 강화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디까지가 빠지냐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은 미리 다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걸 잘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수익을 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단을 열면 얼마나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단을 열려면 무슨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투자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저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막 했던 게 ERP 계산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서 뭐 담벼락이 낮아졌다,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인 것 같아. 완전 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세이브 코스피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좀 미워졌거든, 투자 주식이 좀 옛날보다는.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하다 좀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주가가 이제 좀 빠지고 나면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부터는 뭐 좀 그래도 이후에 뭐 6개월 지나 12개월 뒤, 주식 투자라는 건 지금이 아니라 빠르면 6개월, 그래 최소한 1년 뒤쯤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1년 뒤면 우리가 여행도 갈 것 같고 비행기도 탈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다 보면 시장 색깔이 어느 날 좀 바뀌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식의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주식 투자할 때가 있고 뭔가 불편할 때가 있는데, 편할 때 뭐냐면 그래도 좀 더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설 때, 우리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확실해 보였죠.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앞으로 더 이거보다 좋아질 거야, 기업들이.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컴퓨터도 많이 샀었고 뭔가 내구재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팔렸으니까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듯이.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결국 50대 50이 가장 불확실한 세고 뭐 49대 50일만 돼도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서는 건데 지금은 어떻죠? 뭐 오른다는 논리도 좀 있지만 내린다는 논리도 팽팽하고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하다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뭐 이윤의 긍정, 불확실성의 이윤의 원천이라고 나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와요. 변동성. 이어서 팀장님도 메이드 하시고 그랬지만 변동성 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싫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변동성 피하고 싶죠. 변동성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뭐 옵션도 그때 누가 돈 벌었다 뭐 깨졌다 얘기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가끔 이제 그림 여러 가지 안 가지고 뭐 간단한 두세 페이지 놓고서 얘기 좀 합시다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만나러 갈 때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너무 쉽죠. 뭐냐면 아래 좀 짙은 선은 빅스라는 주식시장 변동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밑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네. 이제 채권시장 변동성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에요. 금리가 얼마 오른다 저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금리가 보통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올라갈 때 많이 오르면 주식시장도 바닥이 오고요. 맞아요. 채권시장도 변동성이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금리 상승이라는 게 보통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상승이 리스크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참 한꺼풀 차이인데 여기서 뭔가 더 악화돼서 부채와 연동되면 갑자기 이게 크레딧 리스크로 진화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전혀 그런 조짐 없어요. 뭐 하이힐드 봐도 그렇고 뭐 이것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변동성만 놓고 보면 뭔가 왜 채권이 먼저 치고 나가지 그런 느낌. 2000년대 우리 코로나 때도 먼저 치고 나갔죠. 그때 채권시장 변동성이. 그래서 저 이것이 같이 뭉칠까봐. 그러니까 혹시 이걸 뭉치지 않게 뭉쳐서 같이 변동성이 동시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연준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거꾸로. 는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작년부터 연준에서 일부 위원이장 블라드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고를 할 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죠. 예. 네. 아 근데 블라드 요새 이번에는 좀 뭐 좀 잘 한 것 같아. 타이밍도 그렇고 적당히 원래 잘.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원래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진짜 트레이딩을 하면 진짜 잘하는 거. 트레이딩 따지면 진짜 잘 맞힌 거야. 딱 바꿀 때 딱 바꾸고 그거 과감할 땐 또 2000년에 막 코로나 터졌을 때 또 엄청 세게 또 막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는 블라드가 엄청나게 돈 풀자고 했던. 돈 엄청 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사과나무 시리즈에서 주식 사장 같아요. 약간 센터장님하고 비슷한 느낌.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거 비슷한 거 그냥 이전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블라드는 이 실기하면 큰일 난다는 뉘앙스를 계속 막 던져요. 맞아요. 그냥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5월에 YOY니까 유가라는 것도 물가라는 것도 코로나 때 너무 유가가 낮았으니까 5월 정도면 YOY로 고점 쭉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줄 알았지. 그쵸? 저도 진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다들 그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결국 하반기 되면 물가 안정화되면 처음에 연준이 좀 금리 좀 올리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멈출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컨센서스인데 맞아. 야 이러다 통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사실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측 가능 범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일정한 소득 내에서 기업 적당히 임금도 올려주고 또 기업 투자자들도 대응이 가능하죠. 근데 요새 각 금융회사들 RCPS 같은 것들 연장하려고 그러면요 금리가 1.5, 1.6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가끔 보잖아요. 야, 그럼 이거 투자할 때 상당히 조달 금리가 올라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찾는 거냐면 제가 이게 며칠 전인가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있었어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페이스북에요? 네,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안 나가지고 지금 문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레딧 스위스 졸탄. 나 졸탄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채널에서. 아니 그 사람 얘기한 거 제가 졸탄 얘기한 거를 엄청 곱씹어봤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그 연주는 이제 풋이 아니고 콜이다. 이게 더 못 올라간다 이제. 그 더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강하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유명하신 분이잖아. 전 사실 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채권 쪽 분야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자료 처음 나온 날 누가 기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창피하잖아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나온지도.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일찍 알려줬죠. 우리가 아침에 이거를 전날 막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보고서 했는데 제가 번역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읽었지만 번역한 걸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용이 사실 볼코를 가지고 액션 플랜 중에 이제 뭐 이거죠. 그래서 큐티 같은 경우도 10년 국채를 500억 달러 그냥 때려버려야 된다. 다음 날부터 팔아버려. 다음 날부터. 다음 날 팔아. 다음 날 팔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그리고 가이던스 제시 중단해라. 볼거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볼거 스타일 가는데 또 하나는 파일보로 친절하게 그런 기자회견 좀 하지 말아라. 달래주지 말아라. 그치. 겨울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차상가게 흔들어 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변동성을 더 키워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 변동성 왜 키워서 이런 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물가를 보면 뭐 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만 서비스료가 많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주택 가격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말이 맞다가 아니라 블러드도 소수잖아요. 블러드도. 맞아. 소수 의견이 굉장히 격한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게 자기 강화되는 과정에 갈 때가 소로스가 좀 일찍 보는 편이에요. 그걸 그래서 혹시 이게 자기 강화되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생각들이 확산되는지 여부를. 이어서 오늘 카나다를 갔었는데 어떤 분들이 당신은 무슨 모델을 갖고 왔냐고 제가 항상 되게 창피한 거예요. 모델도 없고 사실은 일단 굉장히 왜요? 그 데이터 많이 보죠. 데이터를. 근데 그걸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자기 강화되고 있다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뭐 미국이 직접 군대가 들어가서 둘이 붙는 게 아니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물가도 자극하겠지만 뭐 이란의 물가 석유를 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연준의 정책 행보를 더 가속화할 거냐의 여부고요. 사실은 뭐 이게 좀 격화돼도 연준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매일 변동성을 좀 이거 업데이트 안 해서 좀 죄송한데 하다 보시면 점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채권 담당자들은 이제 자꾸 채권이 좋아지려면 금리가 내려가야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만 그래서 채권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QT를 빨리 할 것 같아요. QT를 해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단기채가 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안전자산이 자꾸 되니까 장기채 10년을 사버리니까 10년을 팔아야. 아까 그래서 이 졸탄도 10년 국채 바로 팔으려고 한 거예요. 500억 달러를. 그래야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평소에 플래튼 되는 걸 막는다. 그렇죠. 이런 거죠. 장기차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얘가 너무 빨리 오니까 이게 축소되는 거를 너도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올라가. 그렇죠. 장기 금리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변동성을 뭐 이게 잘 멈출 때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막 젊은 직장 안 나간 성공 사례가 막 인터뷰가 나와요. 대다수가 뭐냐면 난 집을 100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임대료를 받는 거지. 넷플릭스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성공 신화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금리가 움직이고 특히 MBS 매각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크레딧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연준이 이번에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고 뭐 험블 앤 님블을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험블 앤 님블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뭐 인간이 1년에 몇 번 한다. 그게 얼마나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서 대다수 밑에 있는 자기 강화의 핵심은 뭔가 자산 가격이 많이 흔들려야
멈추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자기 자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아까 저희 고란 기자님도 뵈니까 반가웠지만 가상화폐도 많이 오고 집값도 많이 뛰고 뭐 주식도 성장 주식으로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직장도 안 나가고 계속 그냥 사니까 이게 잘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월가에서 지금. 맞아. 직장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무식한 얘기인데 졸타 같은 사람이 그 말한 거예요. 그냥 가상 가격 흔들어 버려. 그럼 애들이 일하러 나갈 거야 뭐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럴 듯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에이 그래도 안 빠져 결국 사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거의 뭐 믿음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점심 때 어떤 젊은 매니저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언제부터의 비정상이 정상화냐 물어봐서 제가 언제가 누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30년의 비정상이 정상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의 비정상이 정상화다 저는. 왜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좀 지저분한 것들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국채 외의 것들 산 게 그때부터요. MBS 사고, ABS 사고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돌리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2010년에 사실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좀 정상화하기 노력을 학자는 논의를 시작했었어요. 2010년에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샀으니까. 근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중간에 2017년 11월에 10월인가 큐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그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매크로는 자본일 뿐이야 그러는데 저도 항상 그 말 많이 해요. 캠피셔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런 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애취하는데요. 그치. 나머지 나라는 막 오한이 걸리고 와요. 근데 이제 큐티가 그랬었고 50pp 올린 것도 그랬었거든요. 50pp 올린 게 별로 없거든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게 문제고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보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것도 밑에 깔린 거는 문제도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러시아가 포기 안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러시아는 저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도 자원이 좀 있는데 그게 현재 러시아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디서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이제 급해졌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핵 협상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빨리 유가도 공급 늘려서 잡아야죠. 놔뒀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사실 천연가스는 간단치 않아요. 지금 뭐 오늘 뭐 배로 실어 날 수 있다는데 그게 간단합니까? 가스를 옮기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 자극이 되면 유럽은 상당히 이런 소위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유럽이 그러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죠. 또 하나는 뭐 러시아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러시아를 마냥 좀 배제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가 아랍의 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열기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때 못 먹어서 일어났던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근데 너무나 이 소위 곡물 가격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소재 국가에 생긴 문제고 진짜 이라크전은 간단해요. 미국이 너무 세니까 치면 미국이 이기는 게 뻔하니까 대포수 내면 바로 사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진지전적 성격이 강해질 것 같아서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결국 연준의 어떤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가중시킬 것 같고 상단을 못 열게 하는 이슈가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섹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좀 좋아지는 섹터 이거 나빠진 섹터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것 때문에 좋아진 섹터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가격 전가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니까. 맞아요. 이런 관련된 것 소재주들 뭐 이런 것들이 다들 버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래도 선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그 섹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선호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가 되게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잖아요, 엄청. 그렇죠. 이자도 올라가는 데다가 공급망 때문에 PPI도 올라가, 운임비도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살아남는 애들은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끝나면은 걔네들이 되게 굉장히 좀 주가 퍼포먼스도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사실 투자하는 자 입장에서 좀 그래도 뭔가 미래가 보이고 꾸준히 스테디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데 그쵸. 올해는 그것만 갖고는 힘들 것 같다는 그것만 거죠. 갖고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형태, 원시적인 형태의 투자가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방송들이나 이렇게 나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내 기업을 막 강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막 코카콜라 얘기도 많이 드리고 코카콜라. 왜 그런 걸 아이디어를 가져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치폴레 같은 회사들 뭐 이런 것들 음식료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또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조선업 슈퍼사이클 외치다가 다들 전사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선이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구조조정 끝났는데 느낌에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 저런 문제 때문에 좀 그래도 매출 사이클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또 원자재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해 가기 시작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뭐 리오프닝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이런 쪽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네네네. 친러시아 정도 확보하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요 시나리오 2 네. 친러시아 지역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확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걸 하는데 이제 슬쩍 요만큼 들어와 봤는데 이제 여기까지 괜찮나 저기까지 괜찮나. 그 히틀러가 옛날에 어. 체코슬라비아카 먼저 점령한 다음에 네네. 오스트리아 점령하고 말도 뭐 폴란드까지 가다 전쟁이 났는데 뭐 그쪽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 우크라이나 나라가 친러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가도 이쪽이 자원이 있고 이제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어서 뭐 이걸 원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시다리 원을 원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돈바스 지역 독립 정도? 돈바스 지역 지금 정령한 것까지. 지금 그 승인한 나라 정도. 어. 이거보다는 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근데 뭐 동부 영토 이건 세 번째는 그냥 적어놓은 거에 두 개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동부 영토를 모두가 확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서로 소설 속에 있는 거죠. 서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으니 어느 날은 안 좋아 보였다, 어느 날은 좋아 보였다. 뉴스 따라서 그렇죠. 흔들흔들. 대통령이 만난다고 했다. 근데 둘이 만난다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이미 만났었는데도 잘 해결 안 됐었거든요. 맞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이슈가 결국 우리가 본 가장 메인스트림에 있는 이슈는 뭐냐면 결국 연준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과정이 이번에 굉장히 격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자극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단을 여는 이슈라기보다 상단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좀 피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또 이게 더 악화됐을 때는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제재도 막 세게도 못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죠? 뭐 많은 분들은 뭐 바이든이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느 선거나 다 불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하튼 고민들이 좀 커지는 시기고 이것도 그림을 제가 PT자에서 일부를 보냈는데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거는 뭔가요? 네. 일단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날짜를 혹시 찾아볼게요. 오늘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니까 좀 2014년에 테이퍼링 처음 단어 나오니까 테이퍼 텐드럼이 있었거든요. 네. 요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거 하기 전에 14년에 처음 14년에.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근데 테이퍼링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랬나? 뭐 별거 없었어요. 좀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올렸을 때 15, 16에는 주가 좋았죠. 이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뭐 금리 올렸던 게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12월부터 올렸거든요. 네네. 12월 때부터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크게 15, 16이 뭐 참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16, 17에. 근데 문제는 네. 17년 11월부터 큐티를 했었거든요. 17년 11월부터. 네, 큐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요때죠, 요때. 그쵸.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저 밑에 보시면 밑에 그림이 뭐냐면 결국은 그 이쿼티 쪽에 돈이 들어오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돈이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선진국이고 이모지고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금리 인상은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네네네. 큐티는요 그냥 시장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다르죠. 훨씬 더 세죠. 규모가 제가 여기 잠깐 이거 보려고 그러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연준 자산이 지금 9조 달러까지 갔고 4.2조 달러에서 9조. 그러니까 야 GDP 대비 한 20% 정도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4에서 5조 정도까지 그렇죠. 줄여라. 이렇게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 자산 중에서 연준이 원래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을 선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채를 선호하죠. MBS가 선호 안 하니까 사실 1월 의사록에서 MBS 매각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벌써. MBS 매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값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는 순차적으로 했었잖아요. 금리 올리고 하고 금리 올리고 또 한참 뒤에 큐티하고 이번에는 아까 블러드 말대로 하면 금리 올면서 바로 큐티 때려라.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유동성 회수와 직접적 유동성 회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가라는 게 뭐 아주 단순한 산식을 놓고 봐도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잉여 현금 휴재은에 이어서 팀장님께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내가 기업이 세이브 코스피 코스피처럼 나한테 배당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줘. 나한테 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잉여 현금을 갖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할인율인데 이 할인율이 결국은 유동성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PER 곱하기 EPS인데 EPS야 뭐 경기 관련된 거지만 PER은 유동성이 아무래도 연동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디까지 빠진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한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죠. 한 올 여름쯤이 지났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면 정말 난리. 근데 그러면은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하기 싫다고 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고민을 하긴 해야 되니까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는 금리는 일단 올리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금리는 튈 거라니까요. 튀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역오퍼레이션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었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는 장기채를 팔아가지고라도 얘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오퍼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큐티를 지지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래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때 2017년 11월에처럼 그냥 재투자를 좀 줄이는 정도가 폭이 크면 폭이 클 수가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2017년 그때보다 가중 평균 만기가 매우 짧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돌아오는 게 막 돌아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만기 돌아오는 애들한테 그냥 야 돈 안 줄게 갚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재투자를 하겠지만 재투자를 크게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채권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요거는 좀 힘든데 재투자를 중단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재투자가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2022년 2월서부터 해가지고 한 24년, 25년까지 엄청 많아요. 단기 채권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채권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한테 돈을 빌린 건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은행인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 만기 되는 게 지금 줄줄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갚을래? 갚어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회수가 되고 빨리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이런 거야.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알겠어요. 10년물 금리 올라갈 수 있는 건 알겠고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올릴 수 있는 룸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다들 이럴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 실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항상 저는 물어본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반대로 데이터를 보죠. 데이터 디펜던트로 보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도 모든 것의 전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말이 되면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전제로 다. 올해. 그렇죠. 그렇죠. 올해도.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번 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조정기에 사놓으면 하반기에 먹는다예요, 쉽게.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사서 한반기에 먹는다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뒤에 가도 잘 안 되면 그 우려가 이제 3월이나 5월 FOMC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논지일 거예요. 관건은 지금 금리가 뭐 50bp 하면 참 놀랄 것 같긴 한데 50bp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하튼 50bp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50bp라는 잘 안 하죠. 시장에 워닝 사인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는 자산 가격을 부러뜨릴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50bp 한다는 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빅스텝 갖고 얘기를 하냐면 부러뜨리겠어 나는 너희들. 아까 졸타가 사람도 50bp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볼코처럼 해. 그때 부러뜨렸으니까 볼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빠르면은 2분기 말이면 큐티 개시할 수 있지 않나 저는. 2분기 말. 6월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5월 6월. 그때 물가가 근데 왜냐면 물가의 구성 정표를 보면 너무나 심플하거든요. 최근에 CPI가 7.5가 나오는데 안에 딱 봐서 보면 그게 두 가지 특징이 그 원재료 가격 올라온 게 있고 에너지 가격 올라간 거랑 서비스 가격 올라온 거예요. 서비스 가격. 근데 서비스 가격은 뭐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 뭐 미국 현지 소식 얘기는 일하러들 안 오고 이런 거를 어떻게 막고 싶어. 잘못되면 이게 그냥 뭐 사실 그만큼 수요도 강하지 않은데 막 코스트 쪽만 올라가는 어떤 이자도 올라오는데 임금도 막 올라가 버리면 이거 다 먹는 게임. 이러다 다 죽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준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정치로 막아보겠다. 지금은 다수 의견이 아니지만 연준 위원 중에서 블라드란 사람이 그렇고 월가의 졸탄 졸탄 같은 사람들이 이걸 선도로 친 거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제가 항상 아까 자기강화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 거는 그래도 논리가 있고 데이터 디펜던트인 상황에서는 어느 날 되면 그 의견들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소수 의견일 때가 많아요. 작년에도 거슬러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이제 다들 뭐 구조적 변화 뭐 온갖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다들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맞아.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할 때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대로 가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디펜던트로 봐야 돼요.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냥 약간 건방 떨고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만들 수 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저와 동료들이 비싼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추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이랑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센터장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인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물을 하나 주신 적이 있거든요. 책 선물. 네, 컨트롤리언 전략이라는 책, 그렇구나. 녹색 책. 그 기억이 딱 나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그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사실 저는 좀 약간 모멘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갈 때 그냥 쭉 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는 쉬어버리고 그냥 돈 갖고 그냥 잊고 이런 그런 투자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이제 변곡점에 아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려는 힘도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게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맞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연습을 되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렵죠. 유리한 게 있어요. 저희들은 매니저분들은 언제나 이제 고객한테 시달리시잖아요. 위에 상사한테 시달리시고. 그쵸. 저희들은 그냥 자유롭잖아요. 애널리스트는 뭐 별거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축구 해설자가 축구 잘하나요? 우리가 내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축구 연습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맞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폼을 아무리 품새 연습한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근데 보이죠 잘하고 못하고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건데 여하튼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소수 의견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국면이 작년 12월부터 점점 12월부터 자기 강화 시작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부터 묘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움직이기 시작됐고 일단 네, 제 기억에 12월 CPI 나오고 블라드가 그때도 한번 제대로 세게 얘기한 거를 여름서부터 얘기했어요. 블라드. 블라드 여름부터 얘기했는데 12월 달에 그 연설한 걸 제가 이제 PPT 가지고 제가 아,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부터 되게 뭐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는 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센터장님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현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되게 바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크. 미국의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투자자인데 바로크가 했던 말 아주 멋진 말이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서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중요하다는데 사실 현금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거는 현금도 투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나라의 그냥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자산을 높이고 바꿔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채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부채들이 다 많거든요. 네. 부채 의존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상승이고요. 이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뭐 부동산을 포함한 이런 자산들이 부채 의존도가 높은 투자자는 현금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 의존을 줄여야죠. 물론 지금까지는 부채를 갖다가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성장주 플레이가 가장 먹혔던 시기하고 화려하죠. 네. 역방향으로 이제 이게 턴아웃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와 같은 사이클이 쉽게 안 온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오기 때문에 그 역사이클 구간에서 보통 많이들 전설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장기 투자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이름은 기억납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근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카스네스인가? 하여튼 그 액티브 밸류 인베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저자인데 지구를 멀리서 보면 푸르디푸르고 아름다운 지구인데 가까이서 보면 사막도 있고 협곡도 있고 바다도 대양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장기적 관점을 얘기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어떤 섬세하게 접근을 안 하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표현인데 장기 투자가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뭐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편 많이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 한 5%씩 올라가는 어떤 장이 있다면 강폭이 평균 5%여도 어떨 때는 뭐 방폭이 1m밖에 안 되는 강이어도 어떨 때는 2m가 깊은 데가 있는 거고 평균 수심이 1m여도 어떨 때는 소용돌이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어떻게 하면 비껴 나가는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다운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바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죠. 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 근데 오래된 게 관록은 뭐 장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실패 사례를 봤죠. 주변에 성공한 분들만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전사에서 떠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가 이제 돈값이 변할 때는 일단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금의 가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잠이 좀 와야 돼. 잠이 오는 게 네. 아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 반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만 현금이어도 내가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겪어봐서 난 버틸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 무게가 다른 거죠. 근데 최소한 현금 비중을 한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래도 여비로 최소 20%는 갖고 있어야 최소 20%.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내가 그 포지션을 약간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넘어서 지금도 신용이 좀 줄었다가 또 좀만 되면 다시 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레버리지가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사실 중국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추경 써가지고 뭔가 정책을 좀 그 정도 쓴다? 뭐 40조, 50조. 와 그러면 이거 금리가 이거 당장 금리가 제일 고민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돈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래 더 느껴지지 않으신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얘기를 이제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은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좀 딴 데서 쓰던 그림들 갖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OECD 선행지수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8개월 선행한 거네 OECD 선행지수. 위에는 그대로고. 디퓨저 인덱스는 뭐냐면 OECD 선행지수가 32개국이 있는데 6개 나라 추가해서 38개국을 갖다가 그 전월차로 보는 거예요. 좋아진 거다. 왜 이렇게 보냐면 선행지수 구성 항목이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디퓨저 인덱스 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러네요. 이게 많이 보던 건데 저희는. 잠깐만, 근데 이거 여기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요. 업데이트할 때 더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 보면 작년 7월에 OECD 선행지수가 꺾였거든요. 네. 작년 9월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뭐 경기가 뭐가 중요해 다 그랬어요. 근데 네. 문제는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도 이게 굳건할 때는 이런 외부 변수 나와도 별 영향 없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 우리가 미래를 보잖아요. 미래의 네네. 경기. 또 우리나라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결국 밖에다 많이 팔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에 우리 증시가 좋았던 거는 우리가 많이 생산하는 소위 IT 제품들이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디퓨저 인덱스가 꺾이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과 거의 연동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못 팔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반드시는 아니에요. 약간 다른데.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OECD 내년 상반, 그러니까 내년인데 제가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데 계속 내려올 거라는 거죠 올해.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딱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요.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익이 결국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원가를 낮추면 마진이 많이 납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판가를 올리든지.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모은 게 결국 수출을 보면 매출에 연관되죠. 수출이 결국 매출이고 수입이 비용. 차이가 무역 수지잖아요. 요새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1월부터 무역 수지가 확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보면은 우리나라 OPM 마진은 계속 저 위에 거는 계속 저 파란색 선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전망치가 여기가 추정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4개 분기고 뒤에 추정 컨센서스 보면 위에 저렇게 올라가요. 5.8%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뭐 페북에 잠깐 뭐 얘기가 나왔었던 그 얘기하고도 연관되긴 한데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좀 더 아니고 되게 친한 사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얘기 많이 하는 사이예요. 네. 뭐 그거는 오해드리시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생각해보면 17년 18년 QT 할 때 제가 경험이 있어요. 꺾여 내려오는데 버텼었거든요. 여기서 때. 17년 18년에도 네, 10월에 시작했는데 버텼어요. 마진이 마진이 팍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굳이 예를 들면 그냥 요 땅이 됐다는 장점은 실패 사례가 많아요. 네. 실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갖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했지. 다행히 애널리스트는 장점이 기록을 해두잖아요. 아니면 또 저 같은 요 땅들 장점은 또 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지가 직접 안 하고 우리 RA 분들이나 주니어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거 좀 뒤져봐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는데 혹시 이럴까봐 그때도 결국은 굉장히 이익이 깨졌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역 적자의 원인이 일시적이라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또.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맥스가 5월 정도까지만 무역 적자 나온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여러 군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게 고민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잠깐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게 사업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기업들이 막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건 거죠. 저도 이제 뭐 기업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해보면 고민인 거거든. 작년 말에 우리가 생각했던 2022년이랑 올해 지금 보는 2022년이 너무 달라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계획을 세워놨던 거 대비해서 이게 뭐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뭐 좀 계획을 좀 바꿔야 되나? 수정해야 되나? 이 목표를 수정해야 되나? 내지는 달성 못하나? 뭐 이런 계획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말씀드렸더니 그날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렸군요. 뭐 제가 꼭 금융 계신 분들도 만나지만 기업 계신 분들도 가끔 이제 봬요. 네.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임원분들이고 뭐 대표님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무조건 이제 월급쟁이들이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고 뭐 공격적으로 했는데 사실 내심 궁금한 거죠 지금. 잘 될까? 제가 항상 사업계 수정하시죠 이 말을 드려요. 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그래. 거기 사업계 수정하고 고치면 아마 IR 담당자들이 애널리스트들한테 우리 좀 던다운 했어요. 뭐 이런 말 하시겠죠. 톤다운. 그 무서운 톤다운. 네. 실적 나고 하면 다 낮추겠죠. 이 과정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런 얘기를 하냐? 아니 뭐 상식선에서 투자를 생각해야죠. 기업들이 저만큼 돈을 벌지 못할 것 같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지금 있는 포워드 EPS 데이터 갖고 밸류에이션 싸다. 그러니까 제일 웃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3,000일 때도 싸고 2,900일 때도 싸고 계속 싼 거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PR이 뭐예요?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쇼 데이터예요. 레이쇼. 맞아. A와 B의 레이쇼 데이터. 레이쇼는 상대 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PR을 절대 비교 못 하잖아요. P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업종 평균 PR 대비 이 회사가 매력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증가율은 절대 데이터지만 데이터의 비슷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 근거해서 싸다. 저는 항상 반문한 거죠. 뭐 이게 작년에부터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데이터가 뭐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지금도 뭐 이런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간에 보면 순이익 전망치가 아까 이번 실적 신도 잘 보면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이 지금까지 한 90% 발표됐는데 한 컨선 대비 한 7.6% 정도 감소했는데 4분기는 항상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있는데 이번 실적 신의 가장 특징이 있어요. 몇몇 종목 빼고는 굉장히 언더한 게 많았어요.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그냥 좋은 것들 몇 개 빼고 나는 나머지는 주가가 박살났다는 이유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상황이 좀 고민인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어디 대중 강연을 갈 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다 봐요 매일. 그리고 개인들이 이걸 다 얻을 수 없으면 뭘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1 좀 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금리도 튀고 원화 가치가 더 약화되지 않을까. 추경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은 1200 한 2-30원 정도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가 좀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보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예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정 같은 종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적자가 큰데 다들 전기료 못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누구예요? 금리 혹시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적자가 저렇게 심하면 꼭 정권 끝나고 나면 올리 누가 되는가? 누가 되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항공산업도 요즘 나왔지만 갑자기 LCC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돈 들일 필요가 없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이벤트 드리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사실 매크로와 많이 연동되는 이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하자면 유가가 진정되면 좋겠고 유가가 여기서 뭐 150불 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유가가 정말 100불 넘어서 110불 왔어요. 그럼 유가는 이제 변곡점이 나오겠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유가 때 힘들었던 기업이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환율도 1230원 이 정도면 2-30원이면 우리나라 수출 위주 국가면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 그런 걸 골라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막판에 강세론자 강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거 사는데 엉뚱한 것들 사니까 문제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도 질문의 대다수는 직전 기억에 종속돼 있거든요. 직전에 좋았던 것들, 막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될 거냐.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리 이호석 팀장님 좋아질 전에 우리가 감동했던 책들 중에 뭐 회계는 필요 없더라도 맞아 무형자산 저도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이고 맞아. 제가 혹시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인가 그거
그 3인 공조를 썼을 때 거기에 맨날 그거 적어놓고 그랬었어요. 코로나에 무슨 책 있었는데 코로나 무슨 거기도 무형자산의 시대하고 막 그런 거 썼었어요. 안 믿기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로 부를 읽은 사람 중에 미래셋이 있잖아요. IT 뽑을 때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대박이 났지만 그때 잘못 잡은 사람들은 망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무형자산이. 성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감내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뭐 먹는 거지. 위험한 만큼. 그렇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하지만 그걸로 불을 일군 사람들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직전 기억에 종속돼서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래 최소한 1, 2년은 다른 경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1, 2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뭐 작년 하반기부터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좀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이제 초기에 자기가가 될 때 쫓아가는 사람들은 좀 돈을 버는데 꼭 뒤에 이제 모든 게 확인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뭐 리오프닝, 네. 서비스업, 그다음에 가격 정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같이 맨 아래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거. 이거 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많이 말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가장 놀라웠던 데이터 주가보다 아래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해외 결제 매출이에요. 엄청 늘었죠. 20년 4분기 보면 그냥 치고 나가 버리잖아요. 뭐 비자 마스터카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해외 결제를 엄청 하는구나. 뭐지? 그러면 뭐 코로나가 몇 명이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의 형태가 내구재 중심에서 뭔가 확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익스페디아부터 그런 종목들이 다 좋잖아요. 힐튼.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하겠죠. 뭐 이거 뭐 지속화 다 반영된 거 아니죠. 한번 자기 강화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숫자로 확인될 때면 더 가속화될 거고 그 전까지도 막 이런 쪽에서 일단 포트폴리오가 부족했다면 채워놔야 되고 작년부터 드린 말씀인데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전 페이지 보시면 또 오늘 억지로 이걸 다 갖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쓰는 그림인데 네네. 사실 주식은 잉여 현금과 할인율에 합격거든요. 잉여 현금이라는 게 결국은 사내 유보해가지고 내생자 확장하는 기업들. 사실 외부 자금을 자기 돈 갖고 이렇게 캐파 증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은근히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단단해요. 그럼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것도 뭐 계속해서 그 기기들이 다양했잖아요. 옛날에 모바일만 있었는데 VR 뭐 이런 것부터 다 늘어나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움직였었다는 거죠. 번 돈을 가지고 사내 유보해서 자기의 투자.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M&A. M&A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너지가 있는 M&A가 참 어려워요. M&A에서 그냥 정말 산으로 가서 그냥 골로 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싸게 인수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화두가 되는 거는 바로 잉여 현금의 주주에게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바뀔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도 이걸 가져온 건데 주주들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주주가 내가 잘해준 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주주들이 진짜 이게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 투자한다고 여러 군데서 이제 들어갔다가 우와 이거 뭐야 갑자기 웬 떡이야. 사람들이 이제 완전 흥분한 거죠. 전자와 특별 배당 다 소진해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때서야 쫓아간 거죠. 사실 아는 사람들은 슈팅이다 하고 던져버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그 주주 운동의 핵심이 결국 자사주 취득인데 이 부분 이제 주식을 사서 어쩌면 소각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식수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그렇죠. 뭐든지 적으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 문제가 동시상장과 저희 지주회사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너무 상장된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업 촉진법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상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주사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잘 본질적으로 있는데 시작부터 조금 뭐 잘못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상법에 굉장히 필요한 게 저는 오늘 뭐 이호섭 팀장님 뵈러 오니까 저도 이거 질문 받으면 항상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시상장하는 게 결국은
소위 신설법인에 대한 주주 권리가 일반 주주가 없어서 문제인데 반대하면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상법 개정이 되면 근데 이거를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됐을까도 이효섭 지사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말라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뭔가 있겠죠.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생각해 보면 2017년인 기억이 나거든요.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김상조 님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나세요? CLSA인가 어디서 4,000포인트까지 간다. 맞아요. 문재인 그 사진 해놓고.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 뭔가 그때도 현대차를 포함해가지고 지배구조 순환출차 이거 끊을 이번엔 진짜 끊는다. 그래서 완전 주주한테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그때도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런 흐름이나 아니면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뭐 분위기 만들고 그런 건 안 믿고요. 분위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뭔가 법이 아까 말했지만 주식매수 청구권 범위가 확대돼야 되고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의무 공개 모의수주도가 확대돼야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회사를 팔았는데 대주 자기들끼리 그냥 넘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IMF 전에 이게 원래 법령이 생겼었는데 그때 IMF 때도 이제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이거 풀어줬던 걸로 다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IMF 때 해가지고 네, 좀 IMF 봐줄게 때 뭐 해가지고 해놓은 게 20년 간 거야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거만 안 바꾸고. 복원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뭐 이게 이제 과거에 서울대 법경제연구소인가에서만 책이 나오고 그때 아마 이거 되게 말 많았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 이 팀장님 만나면서 이것도 저도 가져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죠. 자사주를 살 수 있거나 뭐 배당을 늘려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을 미리 조금 뭐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말 나온 뒤에 해도 돼요. 말 나온 뒤에 해도 되고 사실. 그래서도 KB금융지도 그렇고 메리츠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었고. 뭐 SK 하이닉스도 사실 주주 정책을 강하게 하니까 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힘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 좀 이게 제정이 돼야 법규로 정리가 돼야 이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이효섭 팀장님이 이 운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변수들이 자기 강화라는 말씀을 오늘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확산되면서 가격이 반영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반대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래도 얘가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반영한 거 아닐까? 반영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저도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얼마나 빠집니까 하면 제가 항상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빠지면 한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계산해 보는 거죠. 트레일링 PBR 뭐 2,480이거든요. 트레일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가 맥스라고. 2,500. 그러면 뭐 2,650 뭐 이 정도면 저번 저점 2,600이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또 종목별로 많이 흔들려 있는 게 있고 또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 들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쯤 되면 이게 좀 불확실성이 완화될까? 그러면 기간은 우리가 대략 예측이 되는 거죠. 대략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올 하반기에 인플레 우려가 자연적으로 소멸돼야 완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한 4, 5월은 돼야 알죠. 한 5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4, 5월. 그때 가서 무역 수지도 이제 적자가 많은 사람들이 상반기 무역 수지하고 이제 물가도 안정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뭐 그게 다 한 5월, 4월, 5, 6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뭐 미리 좀 사놔야겠죠. 사놓는데 뭐 강하게 베팅을 한다면 그때 보면서 베팅하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러다가 근데 이 문제는 지금은 막 밀리면 바이 더 딥을 하는데 반등하면 한 2,850, 2,900이면 맥스일 것 같은데 그런 장에서 상방이 적은데 2,700 몇십에 사가지고 2,900에 그거 뭐 정말 우리 옛날 일본 뭐 당구장 남이 따기도 아니고 쉽나요? 남이 네. 너무 마바라틱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윗단이 중요해요. 위를 열 수 있는 여지가 뭐냐.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 지금. 트레이딩. 그렇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너무 기대 수익 높게 막 가져가고 하는 것보다 짧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디로 가든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들이 네네.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다. 또 어떤 사람의 투자 방법을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왜 워렌 버핏이 잘 안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누군가를 추종하시지 말고 저를 포함해 추종하시는 분도 없지만 다 의미 없는 거고요. 자기에 맞는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사놓고서 잠을 잘 수 있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내가 그 현재가를 확인해야만 버틸 수 있으면 장기 투자는커녕 제가 봤을 땐 주식 투자 자체가 안 맞는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괴테가 했던 말인데 생각은 쉽다, 행동은 어렵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생각은 다 안 되니까요. 행동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물적으로. 근데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게 내가 되냐부터 물어봐야죠. 아까 현금도 얼마 비중이 확실합니까? 30%. 그게 누가 알아요? 전 세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치. 자기가 그거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지금은 현금 비중 몇 프로고 지금 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답은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자기가 투자자로서 생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 생각하는 건 쉽고 행동하는 건 어렵지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 이게 괴테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도 했었는데 읽다가 그냥 내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 제가 옛날에 펀드 매니저 할 때, 헤지 펀드 매니저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진짜 열심히 꼼꼼히 맨날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 게 내 생각이랑 맞나? 계속 맞춰보는 거였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이건데 한 포트는 이상하게 딴 데로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는 왜 이러나? 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왜 이러나? 나랑 생각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엉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어떤 게 장점이면 나의 시간이 아닐 때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종목들 선호해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버티다가 그래도 그 타임 자기의 시간이 왔을 때 돈이라도 벌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저 사람 생각이 맞는 거고 이럴 땐 저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식자가 어려운 거는 대다수가 그런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가끔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현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나요? 그냥 아주 편하게 좀 말 이렇게 그냥 막 대강 했는데 괜찮나요? 뭐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렇게 저 잘 안 좋게 보는 거 아니고요. 질문도 그런 거 들어오실 때. 올해는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이다. 트레이딩하기 좋네요. 와이더 뒤에 막 급락해서 막 안 좋다고 할 때 한번 샀다가 또 나중에 위는 크게 열 수 없다. 그러시다가 한 여름쯤 됐는데 야 이제 물가 진짜 잡힐 것 같아. 그럼 베팅하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그러면 면준이 성공한 거니까. 면준이. 아마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이 뷰를 아니면은 좀 뭔가 의미 있는 콜을 하실 수 있을 때는 아마 4월 5월 달쯤 가 봐서 원래는 상황 봐서 11월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네. 왜냐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4분기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일시적이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어.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좀 기대값도 내려야 될 거고 이것도 조건이 충족되면 제 말 들을 필요 없이 저 사람이 계속 그 말하던 게 드디어 왔나 보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악화됐거든요. 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몰랐어요. 물가가 상황이 그래 맞아.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거죠. 연준 의원들도 몰랐던 것 같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을 저희가 한번 어디 리퀘스트 와가지고 의사록을 다 까가지고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하는 이리온 채널에 보면 연준 의사록 다 네,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급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 10월 이 정도. 10월부터 느낌이 이상하고 12월에 확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블라드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 사람은 일찍부터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은 신문 기사 하나 보고서 블라드가 요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저 같은 히스토리를 본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거 뭐니 이 사람 말한대로 요게 돼. 지금도 요지는 뭔지 난 딱 알겠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빨리 조치 안 하면 머리 아파갖고 연준 위원들이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너희들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해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민첩하게 이게 겸손하게 그렇죠. 네, 민첩하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막상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또 황당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이런 노력 물가를 잡으려고 또 악화돼서 너무 강한 조치를 취하다가 부러져 버리는 거죠. 경기가 풀어져면 또 디프레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면 순식간에 또 성장주로 갈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있죠. 언제든지. 예.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잘 안 되면 야, 다시 그냥 성장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왜 변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데 채권 시장 변동성 커지는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아까 잠깐 처음에 그 그림부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일찍부터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부채 문제로 연결되면 진짜 머리 아파지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연준이 바보가 아니고.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채널에서도.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이 연관이 돼 있으면. 근데 아직까진 그런 일들은 없었고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야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됐는데 마무리 하실까요? 그러면 네네 마지막 그 효친님들입니다. 효친. 저희가 지금 효친 마을이에요. 저희는 마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효친 마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런 걸 좋아해서 저도 일찍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거 같이 운영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멘트가 함께 고민하시죠. 왜 함께 고민해야 되냐면 오늘 느끼셨겠지만 저는 정답을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가치는 계속 변해가고 우리가 이제 소로스가 이제 포포의 철학을 굉장히 기반했는데 반증하기 전까지는 진리인 거죠. 진리는 없어요. 반증되기 전까지만 진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각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 본다면 이 효친 마을에서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랑 같이 함께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해결을 해서 보면 각자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생길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